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 전 대구경북연구원이 설립된 지 28년 만에 내부 연구원 출신이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원장으로부터 대구 경북 지역 발전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의 여름은 무덥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 폭염을 공포로 인식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주로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노년층입니다. 그분들의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의 성매매 집결지인 소위 자갈마당이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이후 그곳에서 살았던 여성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지, 비록 도시의 어두운 역사이지만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지, 자갈마당 폐쇄 이후 남겨진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이 같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발전 방안을 신임 대구 경북 연구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창균 신임 대구 경북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대구 경북 연구원이 1991년 설립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28년 됐는데요. 매번 이 원장은 외부로부터 이제 초빙을 했는데 2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내부 연구원 출신 오창균 박사님이 이제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자기도 이제 원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저도 네, 맞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현상으로 뭐 지역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자체 평가를 하신다면. 예. 지난 6월 28일로 이제 연구원이 설립 28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연구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인원이 한 10여 명, 예산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그 규모였는데 지금 보면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양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또 질적인 부분에서도 대구 경북 연구원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싱크탱크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수준에 이르렀으니까요. 양적, 질적으로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역대 원장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고 연구원들이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헌신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부에서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뻔한 이야기지만 이런 솔직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제 해왔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동안에 참 그 많은 인원들이 많은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에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데 물론 이것이 대구 경북 연구원 책임은 아닙니다만 근데 일각에서는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도출해내는 그 연구 결과가 그 대구 경북 발전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이제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가 좀 미흡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연구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연구원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라든가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이제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혁신도시 조성하는 것, 최근에 연구개발 특구 관련되는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시도민의 생활에 바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미흡한 게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게 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원도 뭔가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국한해서 예, 예. 대구 경북 지역의 현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경제 산업 부분에서 보자면은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민선 6기와 7기가 연속 선상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그동안에 새로운 그 미래 산업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대로 강력하게 이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전통 산업이 상당한 위기에 있으니까 이걸 혁신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키워주는 부분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7기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섰는데요. 네, 그동안 경상북도도 나름대로 그 상황 변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는 권역별로 또 23개 시군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뒀는데 네. 그 중에 이 와중에 이제 그렇지만은 구미가 이제 IT 중심의 산업 도시고 네.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인데 이 두 곳이 뭐 그야말로 경상북도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 산업의 허브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위기에 닥치니까 그는 경상북도 내부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네. 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지금 대구와 경상북도가 공이 중요하게 다뤄야 될 구미와 포항 경제를 네. 되살리는 네. 이런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당면 네.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과제를 위해서 대구 경북 연구원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구체적인 그런 하나하나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이 질문 하는 거는 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연구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 뭐 굳이 새로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원래 생각을 갖고 계실 테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자면 새로운 이제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데 네. 기존에 그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 발전 계획 네. 부분에서 이것이 여러 조건으로 볼 때 앞으로의 조건 또 대구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잠재력 네. 이런 걸 수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기존의 것을 그냥 그 유지해 가는 게 좋을지 네. 또는 그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건지 네. 아니면 완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지 네. 하는 부분을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 그 큰 틀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통합신공항이 계획대로 이제 그 건설이 된다고 보고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상북도 전체에서 권역별로 공간 구조가 네.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이제 재편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또 산업의 네. 입지라든가 그 육성해야 될 산업의 내용이라든가 이게 네. 달라지니까 네. 이런 조건들을 반영한 검토를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전체 틀 속에는 당연히 대구도 같이 넣어가지고 보는 경상북도 대구와 경북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피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라는 이런 큰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이라는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인데,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여하이 잘 살 수 있는가가 단순하게 말하면 대구 경북 연구원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 잘 산다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국한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셨고 좀 더 큰 범위에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오셨는데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연구를 해오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 생활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분야는 뭐 경제 말고도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 종합적인 정주 여건을 통해서 이제 네. 파악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이외의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똑같이 이제 우리가 발전을 추구해야 되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또 뒷받침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네.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그 5개의 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디자인실이라는 거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하는 일은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제 당면하고 있는 것 중에 초저출산 초고령화, 네. 인구 감소 시대이고 네. 또 이게 저성장이 사실 뭐 고착화되다시피 하는 이런 그 시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이거를 극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네. 그 쪽으로 이걸 재설계를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이제 미션을 부여하고 조직도 이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시도민이 네. 잘 산다 또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걸 느낀다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네. 하여튼 뒷받침을 해보고자 네. 합니다. 네. 예. 네. 이거 도시재생 문제를 제가 별도로 질문 네.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예. 이 경북 지역은 뭐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뭐 네. 대구도 도시재생 운동이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통합공항이라는 큰 범위에서의 이제 공간 재배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보다는 좀 작은 범위이겠지만 네. 그 도시 또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는가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는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은 뭐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사실 어떻게 뭐 저는 도시재생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연구원 내부에서 지금 뭐 대구 경북 여러 곳에 이제 재생 사업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한계점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간단하게 이제 그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의 영국이라든가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사례에서 보면은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성과를 단기간에 이렇게 뭐 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긴 시간에 걸쳐서 공공부문하고 민간이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재생을 추진해서 네. 아주 큰 효과를 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추진되는 그 국가 공모 사업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 가지고 우리 지역이 10년, 20년 적어도 앞을 내다보면서 뭔가 도시 재생 또 지역 재생 요거를 그림을 그리고 네. 전문가들과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네. 우리 대구 경북만이 생각을 바꾸고 접근 방식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국토부가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에 준용한 어떤 재생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해외 사례 같은 거 뭐 충분히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더 긴 안목에서 이건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음 세대까지 미래를 고려한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좀 뭐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우리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네네. 어떤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예. 네. 자, 그리고 그 대구 경북 연구원이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네. 인정을 하는데 이 대구 경북 연구원 자체의 진화도, 연구 역량의 진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부 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도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는 이 연구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떻습니까? 연구원들 그 모인 데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관한 연구의 1인자면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대구 경북 연구에 관한 하는 1인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더 이상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연구에 관한 그 연구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우리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거로 스스로 만족해가지고는 절대 그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부터 아마 깨고 이제 더 큰 폭의 어떤 그 연구 경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네. 각오를 이제 단단히 다지고 있고 아마 그렇게 네. 가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원들만 이제 경쟁력을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전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원장 CEO로서의 원장의 경쟁력도 외부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제 자신도 이 부분에서 다른 조직의 이제 장들과 같이 경쟁해서 뭔가 이렇게 연구원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와 그 조건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접근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걸 이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해서 뭐 연구원은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온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개방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전문성을 이제 접목하는 뭐 네. 숱한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네. 이제 실천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학에 계시는 분들 네. 또 민간과 공공 부문에 계신 연구자들 뭐 지역과 또 외부에 있는 분들 다양하게 이제 네. 그 우리 연구원과 교류하고 접촉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어떤 교류의 허브로서의 연구원 네. 그거를 이제 만들어갈 생각이고 그 부분은 아마 지역에 계신 언론인이나 또 학자분들도 여러 번 그 연구원에 요청을 했고 네.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뭐 하여튼 예. 한번 말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연구 많이 발표하시고 네. 또 언론에서도 어떤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사로도 또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일수가 적지 않았는데 올해도 폭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은 특히 이 주거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현실은 어떤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창호 반빈곤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자, 그 현장에 많이 이제 가보시고 조사도 많이 이제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 뭐 쪽방촌이라든가 고시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하, 반지하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 또 나이가 많으신 노년층도 계실 거고 특히 그분들에게 이 폭염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지 않겠는가. 네, 이분들에게 폭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분들한테 폭염은 일고로 고통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년에 그 최고 높은 온도가 40.7도인데 네. 뭐 40도 언저리 계속 이제 네. 며칠간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네. 또 야간에는 열대 현상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바깥에 40도 같으면 안에는 한 5도 정도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령자들이 네. 주로 이제 계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가끔은 식사를 네. 뭐 가스버너 일회용 가스버너로 또 네. 식사도 하시기도 하고 네. 그 대구에 한 쪽방이 한 800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네. 쪽방뿐만 아니라 뭐 고시촌 혹은 옥탑방, 네. 반지하 이런 네. 데까지 따지면은 수만 명이 대구만 네. 하더라도 수만 네. 명이 있는 분들이 이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네.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연령층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60, 70대가 대부분이고 네. 뭐 50대도 있지만 제일 많은 연령대는 60, 70대라고 네. 보면 단독 가구에 계신 분들이 네.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사망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작년에 한 20명 정도 여름 에너지 빈곤층 실태 조사를 보면은 뭐 어지럼통 두통을 호소한 사람이 307명, 네. 실신 한 분이 3분,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구토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질환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까지 발생한 현실인데요. 이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희들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고연령층, 연세 드신 분들, 또 뭐 중풍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 폭염으로 인해서 그 질환들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걸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쪽방촌, 고시촌, 하여튼 한여름 무더울 때, 아주 무덥고 습도가 높을 때는 혼자 있는 거는 제가 봐서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그 더위 열질환, 열사병이 자기 혼자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여러 가지. 누군가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더울 때는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어느 지하철 쉼터나 중간중간에 쉼터가 많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물도 공급해주고. 바깥보다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에서 그 체온이, 습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습도. 온도도 높고 그 몸 안에 그 땀이,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되지 않거든요. 쪽방촌 혼자 있다 보면 수분 공급도 안 되고 그 체온은 더 올라가고 자기가 숨 쉬고 내쉬고 그 습도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또 웬만하면 너무 덥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단은 그쪽에 가 있는 게 안전하다. 네, 사실 개인적인 처방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더위는 계속 될 테고요. 또 폭염 일수는 대구가 뭐 최고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길고요. 그리고 사실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인 잘못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뭐 여전히도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개인의 뭐 폭염 행동 요령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폭염을 견디는 개인의 책임으로 자세를 잘 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데 사실은 복합적이고 중증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부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폭염을 극복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기본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따라 이 폭염을 좀 덜 할 수 있는 사항들. 사실은 에너지 체계를 보면 동절기 중심돼 있거든요. 하절기는 거의 그 대책이라든지 중점적인 구조적인 방안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거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그 우리 이제 사회단체에서 이 폭염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신 것들이 있죠. 네, 어떤 것들입니까? 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작년 뭐 재난 수준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폭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태 조사도 2012년도에 하고 나서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진 적도 없거든요. 지난해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양태로 들어가고 있는지 주거 취약계층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실태 조사가 또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조건들이 다 다르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실태 조사가 먼저 되고 거기에 올바른 계획이 그리고 방안들이 좀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민간이 함께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온열 환자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까지 가기 위한 사람이 개인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고통을 훨씬 더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사부터 해야 된다.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자연 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지난해 정부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 어떤 내놓은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지방 정부가 중심으로 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뭐 재난 도우미 운영한다든지 살수차를 가동한다든지 폭염 대피소를 대대적으로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뭐 에너지 바우처 통해서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을 그동안 봐왔던 거고 물론 옛날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체의 대책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주거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네.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은 살수차라든지 쉼터 운영이라든지 선풍기 직업으로는 이분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폭염으로의 고통,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고통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중과 부족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환경, 주거 공간을 뭐 개선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주거 장벽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너무 비싸고, 네.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예, 예. 네. 그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쪽방 밀집촌에 단열재를 단열재. 예, 가구당 이제 설치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뭐 그게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은 네. 온도를 낮추는 방안들 네. 그리고 LH 공사 이런 데 네. 같은 경우는 공실이나 네. 빈 공간들이 있는 것을 네. 그 주거취약지층과 연계해서 네. 한시적으로 두 달, 석 달 정도 그 공간에 좀 묵을 수 네. 있다든지 네. 이게 주공간에 대한 네.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방안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지방 정부의 안에는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은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과거 시카고 같은 데는 네. 그 피난 지역을 만들어서 많이 이제 그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 줄인 적이 예. 있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도 이제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 예. 예.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에 그런 그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곳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제 요구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되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있지만은 이러저러한 이제 대책들을 세우게 되면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뭐 올해 폭염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네. 어느 정도로 이제 폭염이 온도가 높아질 건지는 네. 이렇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이제 쪽방이나 네. 뭐 그리고 반지하 같은 경우는 바깥의 온도보다 기본적으로 4, 5도는 높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결국에는 뭐 질환으로 드러나거나 네. 응급실에 가거나 네. 그런 것은 이제 결과적이지만은 어쨌든 이 구조 자체가 자기가 케어할 수 없는 공간에 놓여져 있고 한 평, 두 평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고통은 어쨌든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시민단체가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네. 진정서를 네. 냈습니다. 예. 네. 그 좀 뜨악스러울 수 있겠는데 이 폭염 문제가 저희들은 이제 인권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 뭐 헌법 34조 보면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헌법에서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층별로 이렇게 폭염에 대한 좀 상황과 조건들이 다 다른 거고 특히 네. 주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폭염을 구조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결국에는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와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근본적으로 이 폭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좀 종합을 한번 해주시죠. 필요한 조치들, 그러니까 주거 공간 개선. 네. 근데 개선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그것은 참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리고 또 개별적인 여러 가지 대책들. 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네.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한편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 공적적인 네.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가져오기 위한 상설적인 논의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그렇죠. 예. 함께 논의해야 된다. 전시행정이라고 표현하기 좀 거칠지만은 어쨌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네.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네.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주거 공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의 사례처럼 단열재를 적극적으로 그 쪽방에 네. 그 구조화시키는 문제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LH 공사나 네. 도시공사에서 네. 이제 공실을 특히 이제 수도권자나 고령자에 한정해서 적어도 폭염 기간에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수립들. 네, 그리고 그런 공실이 좀 있나요? 제공할 만한? 예, 정확한 확인은 안 했지만은 예, 드문드문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뭐 이동 목욕 서비스 사실 이게 씻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동 버스 그리고 사실 뭐 대구시에도 적극적으로 뭐 정책을 내오고 있지만은 쉼터를 야간에도 네.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이런 네. 복합적인 중증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여름에는 이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 역할은 결국에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네. 공무원을 비롯해서 네.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방 조치 네. 노력들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죽음이다. 네. 이런 이제 명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대기업이 부도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네. 막기 위해서는 좀 재정 지원이 네. 절실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시에서 뭐 폭염 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내오고 있지만은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네. 뭐 기껏 해봐야 이게 뭐 살수차를 뭐 2, 3일에 한 번씩 마을에 돈다든지 네. 그리고 쉼터를 개방한다든지 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선풍기를 지급한다든지 네. 이런 좀 제한적인 네. 방안밖에 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넘어선 네.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네. 그런 과정이 정말 절실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갈마당으로 불리는 대구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됐습니다. 건물이 철거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과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신박진영 대구 여성인권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 자갈마당 그동안에 그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시민들, 단체들, 또 지역 사회에서는 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아주 오래 전부터 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폐쇄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숙제를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자갈마당이 생긴 지가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하지만 네. 그 1909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장소예요. 네. 이렇게 일제가 만들고 나서 저희가 한 번도 그 공간을 그러니까 없애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지금이 네. 2019년이기 때문에 딱 네. 110년이 된 네. 그런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110년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건물들이 철거되는 광경을 보면서 참 많은 감정들이 참 일어나죠. 네. 아쉽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아쉬움도 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110년 된 공간을 사라지게 할 때는 네. 그 장소에 대한 저는 충분한 뭐랄까요 그 의미나 네. 왜 그래야만 했던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네. 되고 또 반성이 필요한 부분은 반성도 하고 네. 또 이후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과제도 생각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그 삭제해 버리면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고 나면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네. 충분히 배우지도 못한 채로 네. 또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되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먼저 그 자갈마당이
폐쇄된 경위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대구 도심의 성매매 직결지 자갈마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장비가 부수는 건물은 한때 성매매로 불야성을 이뤘던 자갈마당 업소입니다. 자갈마당 철거는 지난 6월 4일부터 주상복합단지 건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사는 한 달 정도 철거를 한 뒤 9월쯤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갈마당과 주변 19,000여 제곱미터에는 2023년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1,150여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주거와 일반 상업이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갈마당은 1908년 일본인들이 만든 유곽으로 1990년대 말까지 70여 개 업소가 영업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고 이후 주변에 초등학교와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면서 자갈마당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대구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과 재개발로 이달 초 철거가 시작되면서 111년을 이어온 자갈마당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인 1908년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1909년부터 영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 그 질문입니다. 어떤 교훈을 남기지 못한 채 그 폐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성매매 직결지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자갈마당은 어쨌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대놓고요. 네. 네, 더군다나 저희가 110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일제가 공창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성매매를 하는 그냥 그런 본격적인 공간이었죠. 네. 근데 일본이 떠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 한국 민족들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본이 만든 직결지는 유곽은 사라져야 된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없애지 못했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고 또 전쟁 기간에 그 자갈마당 같은 경우에는 유엔군 전용 위원소로 정부가 또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예, 슬픈 비극적인 역사죠.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특정 구역으로 해서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사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고는 해왔지만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생기기 전까지는 네. 자갈마당은 공창 아닌 공창처럼 그렇게 네. 국가가 관리하는 네. 곳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이름도 있었죠. 특수업태부라고 네. 여성들을 부르는. 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국가 세금으로 네. 그들의 성병을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관리 하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그곳을 거치면서 네. 알선 업주들이나 현재도 남아있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은 부당한 이익을 가져갔던 공간이 되었던 거죠. 네. 사실 그리고 그 당시 기록들 보면 그곳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계기로 그곳에 오게 되고 또 인신매매가 넘쳐나고 그랬던 네.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공간이 사라져야 된다는 주장조차도 나오지 네. 않았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2004년에 성매매 방지법이 생겼지만 네. 실제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식의 국가가 네. 관리하면서 당연히 공권력이 그러니까 그 공간과 유착 관계일 수밖에 없었죠. 또 네.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죠. 네. 네.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2004년 이후에도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저는 그 공간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원죄가 있었던 거죠. 네.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성병 관리까지 하면서 오히려 건물주나 업주들에게는 계속 영업을 하라고 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묵인한 것이 아니라 조장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또 그 와중에 자갈마당은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매매 직결지가 있고 유곽으로 시작된 직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부산 완월동하고 대구 자갈마당은 네. 상당히 현대식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6층짜리, 7층짜리 안에 화장실들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유곽으로 생겼던 성매매 직결지는 일제 때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2층에 상당히 목조의 허름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상당히 의리의리한 건물도 증개축이 네. 됐어요. 네.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게 공권력에서 오히려 관광객 유치하라면서 오히려 더 영업을 잘 하라고 네. 그렇게 증개축하라고 오히려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여성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업주들을 만나곤 했지만 네. 그 업주들이 저한테 오히려 반발을 하면서 했던 말이 아니 그렇게 영업 잘하라고 빚내서 증개축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못하게 하냐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 또 경찰과 관련된 유착 비리도 사실 기사를 꽤나 많이 나오고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보면은 그렇게 철거하는 것이 폐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됐단 말이죠. 또 어떤 요인이 작용해 갖고 이 폐쇄가 가능해졌을까요? 뭐 한두 가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그 오랫동안 끌고 있었던 바로 자갈바닥 옆에 있는 예전 전매청부지죠. 사실 네. 그것도 일제가 남긴 잔재인데 네. 그곳이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개발 계속 말만 나오고 계속 네. 그렇게 공터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거기 지금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큰 네. 건물이 들어서면서 네. 당연히 이제 그곳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공간과 함께 공생하기 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민원이 북발쳤고 또 그 와중에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어쨌든 땅값이 오르고 네. 또 업주들은 성매매 영업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네. 기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수순을 거쳐서 없애더라도 그곳의 변화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데 그 시기에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했는데 네. 그랬던 이유는 다른 지역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부동산 바람이 불면서 그냥 그곳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냥 휙 밀어버리고 마는 네. 거죠. 여성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네. 저희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왜 폐쇄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네. 업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차제에는 업주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공권력으로 그 불법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해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시민들에게는 그 공간을 정말 시민의 공간으로 그렇게 돌려주는 네.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요구를 저희가 했죠.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폐쇄가 이루어지게 된 게 아닌가. 물론 네. 아쉬운 지점도 상당히 많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반성보다는 재개발 논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네. 자, 근데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폐쇄됐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곳을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그 여성들 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자활을 당연히 해야 될 텐데요. 우리 그 대구 여성인권센터에서 자활을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동안 저희가 그곳과 맺었던 인연은 다른 게 아니죠. 여성들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네. 처음에 2002년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긴급 구조가 많았습니다. 음. 나를 빼내달라고. 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곳에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쨌든 업주들을 고소하고 상당히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직결제 여성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차제에는 폐쇄를 앞두고 그것을 이제 당장 어쨌든 준비가 안 된 여성들이 떠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남아있는 여성들은 그러니까 예전 2002년, 그러니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곳이 워낙 영업이 잘 됐기 때문에 업주들은 그곳에서 오래 털을 잡고 오랫동안 영업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여성들은 사실 20대 후반만 돼도 상품 가치가 없으면 바로 내쫓기는 존재였거든요. 다른 업소로 가고. 그런데 현재 이제 이 폐쇄를 앞두고는 업주들이 계속 이제 그 여성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성들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오래된 여성들,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던 더 취약한 여성들이 많이 네. 남아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공간을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지 여성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가 그동안 조장하고 방치하면서 있었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떠나야 되는 네. 준비가 안 된 그 여성들에게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자활지원 조례를 요청을 했고 네. 다행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2017년 그 7월부터 네.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2년이 지원 사업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네. 10개월간 10개월간 생계비를 지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네. 그 총액이 2천인데 사실 그 안엔 직업훈련비 300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성들과 충분히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또 그렇더라도 그 여성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당장에 오갈 듯이 없는 여성들이 상당히 네. 많아요. 네. 그 여성들에게는 사실 그 돈을 지원받아도 상당히 쉽지 않죠. 하지만 다들 내가 이번에는 어쨌든 내 삶의 변화를 주고 싶고 또 이런 식의 지원이 있다는 것도 이번 차제에 처음으로 알고 이렇게 네. 지원하는 국가가 네. 더구나 지원한다는 거에 대한 네. 의미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신뢰나 믿음을 주는 거죠. 네. 결코 국가가 그녀들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요. 네, 그분들이 다 100%다 들어와 있습니까? 100%일 수는 없죠. 100%일 수는 그러면은 없고 그 자활 뭐라고 할까 이제 자활 준비를 네. 하지 않는 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글쎄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폐쇄는 좋은데 음. 또 다른 음성적인 성매매 집결소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직결지가 생겨난다면 그건 그 여성들이 만든 직결지가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바로 우리의 책임이죠. 네. 그 여성들이 다시 다른 성매매업소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네. 저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풍선 효과나 음성화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예, 또 보이지 않는 뭐 주택가로 스며든다 뭐 이런 이야기 표현을 뭐 하시는 그런 분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폐쇄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지. 지금 아니, 이제 이제 그런 그런 말들- 여성들이 자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제 염려를 많이 뭐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지금 저희가 이번 달까지 한 70여 명이 넘게 이미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고 네. 계시고요. 대부분이 들어오셨다고 많은 볼 수가 분들이 있겠네요. 들어오셨죠. 예,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사실 추정했던 인원이 어쨌든 지원 사업에 들어오시면 한 110명 정도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아직 지원 신청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 외에 또 상담만 이렇게 하신 네. 분들도 네. 그 외에 또 30분이 넘게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다 완료하게 되는 게 저희 바람이긴 한데 또 한 가지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제 반성의 어떤 공간, 반성의 기록,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나요? 아마도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네. 하나의 일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어쨌든 일종의 증인이 된 거잖아요, 역사에. 네.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장소는 사라지더라도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기록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만 다시 네. 반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네. 금방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직결지가 있었고 그것이 또 오랫동안 우리 국가가 그냥 그렇게 놔둔 상태에 있을 때 그 주변 성매매는 어때 했는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갈마당 영업이 잘 된다는 건 다른 그 외의 성매매도 너무나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 하나도 제대로 우리 국가가 폐쇄도 못 시키고 네. 없애지 못한다면 다른 성매매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 자갈마당이 상징하는 의미는 그것이 가능할 때 다른 성매매도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네.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네. 자갈마당 폐쇄와 함께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 하는 게 있다면 네. 성매매가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오케이 했을 때 네. 어떤 부작용과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진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본다면 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하신다는 그럼요. 말 들었습니다. 그 뭐 여성들, 그림도 그리고 예, 예. 사진도 찍어놓고 예술가들이 어쨌든 저희와 함께 작업하면서 사실 저희의 목소리만으로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채널로 그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작업도 저희가 해서 작가분들이 함께 그 기록들을 남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여성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여성들 지금 참여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인터뷰를 계속 받고 과연 왜 그곳에 들어오고 또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다른 여성들 아니면 또 우리 사회에 끼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인터뷰들도 상당히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성들에 대한 자활 그리고 이제 기록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외에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갈마당 폐쇄할 때 네. 사실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자갈마당이 더는 다른 지역에 가서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다른 곳도 여전히 직결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갈마당이 사라지는 데는 공권력이 정말 제대로 정이라는 이름을 한번 내세운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가 네. 3, 4년간 폐쇄 작업하면서 네. 이 경찰에 의해서 건물주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그다음에 네. 몰수 추징되고 이게 법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그렇게 한 번도 이 직결지 업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됐던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다른 직결지들도 사실 단속하거나 해도 여성들 처벌하는 것은 있어도 건물주들에 대해 처벌하거나 제대로 정말로 그걸 통해서 없애야 되는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직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자갈마당은 폐쇄 과정에서 그것들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정말 건물주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영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안내하고 고지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영업을 포기하는 업주들이 나오고 건물주가 나오면서 네. 훨씬 더 폐쇄의 속도를 빠르게 한 거죠. 네. 예,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해왔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자갈마당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사례들을 그래도 남기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른 지역에도 같이 전파하고 그러면서 네. 함께 없애나가는 이 성매매 네. 자체를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이 다른 곳에 어쨌든 모범이 된다는 건 대구 지역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요? 네.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도 폐쇄 과정을 밟고 있죠. 네, 많은 지역이 좀 동참하고 네.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은 지역들이 아직까지 이게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직결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같이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두운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반성의 기록으로서 잘 남기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사톡톡의 연출을 맡아 진행한 지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층 간 불평등 극복,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르네상스와 같은 도시의 재생이라는 과제들을 큰 주제로 삼아서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 정보, 새로운 생명 정보 혁명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도 좀 더 쉽고 친밀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사톡톡을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연출자와 새로운 사회자 그리고 기자들이 함께 시사톡톡을 제작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